요람에서 무덤까지 법이 필요한 순간 히어로. 우리 삶을 한 단계 업 시켜주는 법 떠먹여주는 남자 조정식입니다.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법을 신뢰합니다. 국민들의 법 감정을 두루두루 헤아리는 히어로 정상근 기자입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서해진 없는 히어로는 블랙 위도우 없는 어벤져스와 같다. 법이 필요한 순간 쉽게 법을 풀어주는 법 해설 히어로 서해진 변호사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정 많은 히어로. 히어로의 글로벌 특파원 정세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자기소개가 많이 뻔뻔해지셨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잘 어울리는 블랙 위도우로. 마침 또 검은색 옷을 입고 오셨네요.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뭐 스마트폰 현대인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렇죠. 기기인데 어느 정도 보시는지. 네. 제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제가 좀 많이 보는 편이어가지고 네. 좀 줄이려고 뭐 여러모로 노력은 하는데 세미 씨는 얼마나 보세요, 하루에? 저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해외 생활을 하고 있으면 한국도 알아봐야 되고 자기 고향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연락도 해야 되고 자기 나라에 사는 사람보다 2배 쓰는 것 같아요. 우리 블랙 위도우는 혹시 얼마나 보세요? 저는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게 스마트폰 같고 보통 요즘 뭐 다들 그렇죠.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것도 스마트폰 같아요. 아이고. 자기 전에 얼마나 보세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평균 한 1시간 보세요? 1시간까지는 안 가는데 네. 아무리 못해도 20-30분은 보고 함께 스르르 수면을 하는 것 같아서 수면의 질이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쇼핑 일단 해야 되고 자기 전에 그죠? 그렇죠. 뭐 집에 시킬 장 봐야 것들도 뭐 좀 되고, 시키고 예. 뭐 이거저거 보고 뭐 맞아요. 문자 답장하고 이러다 네. 보면은 뭐 1시간 훌쩍 가는데 우리 기자님도 워낙 이제 사실 스마트폰으로 일도 많이 하시고 그죠? 그렇죠. 거의 뭐 들고 살죠. 그 뉴스를 일단 계속 봐야 되니까. 그렇죠. 뉴스가 또 계속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걸 또 쫓아가려면 또 스마트폰을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감옥? 네. 그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맞아요. 갇히는 네. 몇 시정 시간 동안 그런 것들도 많이 쓰고 하는데 그렇게 좀 강제적인 방법으로 혹시 써볼 용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에 스마트폰 감옥을 만들었어요. 네, 철장 같은 걸 만들어서 진짜요? 이제 오. 아이들이 너무 쓰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집에 오면 네. 할 만큼 하고 스마트폰 감옥에 스마트폰 넣는 거예요. 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뺄 수 있는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려면 부모님이 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변호사님이니까 그 스마트폰 감옥에 넣을 때 영장이라도 하나 받아오셔야 일단 자율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로. 그래서 일본의 한 지역에서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하루에 2시간만 사용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야 근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지가 궁금한데 정상근 기자님 이게 사실입니까? 그 일본 아이치현의 도요아케시라는 곳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밤 10시부터 2시간 정도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인데요. 청소년들의 뭐 수면 부족, 학업 성적 저하, 뭐 심지어 이제 무단 결석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뭐 이제 조례로라도 못하는 시간을 지정해두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가정에서도 또 사회적으로도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그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또 이런 맞아요. 네. 법안이 또 생겼죠. 네. 네.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이 되는데요. 학교 수업 시간 내에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이제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중에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또 뭐 아니면은 뭐 녹음하거나 이런 것들 행위가 이제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는데요. 교실의 어떤 자율권에 의해서 스마트폰은 이제 교실 내에서 사용은 금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좀 확실하게 법률적으로 이제 근거를 마련하면서 교사들의 어떤 수업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 학생들의 수업권도 이 규정에 의해서 많이 좀 보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건강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조금 더 고려한 그런 법률 개정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은 뭐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뭐 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당연히 나올 텐데. 학교에서 가끔 이렇게 핸드폰을 아침 시간에 수거를 많이 해갔어요. 네. 근데 이런 행위가 학생들의 인권 침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인권위원회가 작년에요. 이런 행위가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근데 작년 이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는 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금 사건을 겪고 인식이 많이 변화한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권
인권을 침해한다라는 그런 뭐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제정되면은 좀 어떤 점이 많이 이제 바뀌겠- 이런 걸로 항상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친구들은 또 거기에 대한 뭐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서 왜 내 핸드폰을 내 맘대로 못 써 이런 식으로 선생님한테 항의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인권위에 가서 진정한다거나 이런 좀 불필요하거나 소모적인 논쟁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아예 법률로서 이런 행위가 금지된다라고 하면 교실 내 질서 유지 또는 학생들의 뭐 건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거라 불필요한 저는 논쟁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확실히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편해지시겠네요. 네. 네. 근데 법률가시기도 하지만 또 엄마기도 하시잖아요. 학교에서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엄마한테 뭐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고 뭐 걱정되는 그래요? 부분은 없으세요? 저는 전혀 안 돼요. 스마트폰을 아예 소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은. 연락 오는 게 싫으시군요. 네. 이제. 아니, 학교가 잘 해줘야죠. 학교를 믿어야죠. 그리고 그럼요. 네, 학부모 네. 입장에서는. 멀리 보다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네. 9개 주에서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조치하고 있고 다른 39개 조에서는 지금 검토 중이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18년 이미 15세 이하 학생이 학교에서 휴대전화 반입을 못하는 그런 디지털 쉼표라는 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좀 과도기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그런 것 같고 같아요. 우리가 뭐 되게 엄격한 것도 아니네요. 그죠? 네, 살펴보면. 근데 좀 저는 약간의 소수 의견 한번 내어보자면 너무 궁금해요. 저는 이게 법으로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보다 학교 생활하는 동안에 스마트폰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아이들이 스스로 토의하고 논의해봐서 자체 규율을 만들어서 네, 그렇게 해보면 어땠을까라는 저는 좀 개인의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걱정이 좀 큰 것 같은데요. 또 여러 의견을 좀 받아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본격적으로 오늘 히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을 업업 시켜주는 법.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법을 만드는 진짜 히어로와 법에 대해서 검증해보는 시간 입법검증본부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추진력 짱! 짱. 네,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전남 강진의료원에서 근무한 32년차 간호사, 그리고 최연소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의 주인공, 바로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전종덕입니다. 무려 32년차 간호사. 네. 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한 분야에서 이렇게 32년 동안 일해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진짜 뭐 증명이 된 거죠. 거잖아요. 네. 예. 국회의원 정치는 또 좀 맨 앞에 앞장서는 또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참 간호사에서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오시게 된 건지 그 과정들도 참 궁금한데. 그 농촌 지역 공공의료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돈이 없어서 아파도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의료원실이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공의료를 더 지키고 키우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예. 아주 차분한 이미지이신 것과는 달리 삭발도 하시고 또 단식 농성까지 네.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농성을 또 하시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4차례 정도 삭발을 했습니다. 야. 네, 처음에는 간호사로 있을 때 그때 97년도, 98년도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났죠. IMF 사태가 있었을 때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은 민영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요를 했었죠. 근데 이제 농촌 지역에 공공의료원이 유일한데 그 공공의료원이 민영화되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누가 살피겠습니까? 그래서 민영화는 안 된다. 네. 구조조정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삭발 단식 투쟁을 했고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과 국민들이 지지하에 민영화를 막았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는 전남도의원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2004년입니다. 2004년도에 쌀 수입 개방을 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30만 명이 여의도에 올라와서 집회도 하고 그러셨는데 저도 도의에서 삭발 단식을 하면서 쌀 수 있게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는 박근혜 정부 때 의료 민영화가 한동안 뭐 혹시 이제 기억하실 수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호응을 해줬죠. 그래서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또 삭발을 했고 그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 때 노동자들을 굉장히 탄압받고 노동 계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삭발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삭발해요. 제가 뭔가를 계속 막기 위해서 삭발을 한 걸로 되어 있네요. 아니 근데 그 네. 처음 그 97년도 8년도에 네. 삭발하실 때랑 또 최근에 하실 네. 때랑 어떻습니까? 좀 그 느낌이 임하는 느낌이 좀 다르신가요? 아니면 이것밖에 없어서라고 네. 이제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했고요. 그래도 이제 처음보다는 마지막이 좀 낫죠. 그래도 어느 정도 네. 내성이 생겨서 좀 낫긴 한데 제가 이제 마지막 삭발을 했을 때가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울면서 이제 삭발을 이제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약속해라. 그때 이렇게 진짜 속상하셨겠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예, 마음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아까 전남 도의원 시절의 얘기를 조금 네. 덧붙이자면 서울시 의회에서 그 온라인 투표를 한 게 있어요.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가 무엇인가라는 네. 묻는 그 투표였는데 1위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알 것 같으시죠? 1위가 네, 무상급식. 무상급식이었어요. 근데 서울시가 그 시작한 것도 2010년인데 전남에서는 무려 이제 2003년도에 시작을 하는데 7년 전에. 네. 네. 서울시보다 상당히 앞섰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의원님께서 네. 발의한 조례 덕분에 그렇게 음.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서울시보다 더 이렇게 자원이나 예산이 더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지 궁금해요. 저의 첫 출발은 어떻게 하면 농업을 살리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로 또 우리 아이들이 급식을 먹는 소비로 이렇게 하게 되면 생산과 소비가 지역에서 일어나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는 것들이죠. 또 이제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전남 도민의 힘으로 같이 좀 하게 됐고요. 광역 단위 최초로 주민 발의 형식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우리 전남 도민들이 이 종합학교급식 조례, 무상급식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열망이 높으셔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서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기적의 서명 운동이다 이런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네. 세미 찬스 시간입니다. 첫 세미 찬스. 예, 가장 나이가 어린 도의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추진력이 짱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간호사냐 의원이냐 택하신다면 네. 무엇을 택하실 것 같아요? 저는 국회의원을 택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보다 이유가 우리 뭐예요? 이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일도 상당히 소중하지만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효능감도 높고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국회의원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자녀가 네. 엄마 나 간호사도 되고 싶고 국회의원도 되고 싶어 하면 어떤 직업을 추천하실 것 같으세요? 그건 생각하지 못하네요. 저는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할 것 같아요. 저는 좀 방위명이어가지고 둘 다 너무 하고 싶어. 서울 생활이 내 떨어질 마음을 때도- 정말 모르겠어, 엄마. 나 뭐 해야 될까? 둘 다 하고 싶어. 둘 다 해라고 할 것 같아요. 엄마처럼 둘 다 하라. 네, 왜냐하면 먼저 간호사를 하고 음. 현장에서 많은 환자도 만나보고 또 다른 시민들도 만나보고 네가 정말 어려움을 느끼고 뭔가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국회의원을 해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엄마처럼. 예, 아이한테 정말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제가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삭발 없는 세상에서 할 수 저희도 있도록.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전종덕 의원의 효능감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입법검증본부에서 검증할 전종덕 의원의 첫 번째 법안 뭡니까, 기자님? 전 국민 4대 보험이라고 하지만 사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예술인과 택배기사 그리고 화물주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이런 보험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데요. 이분들이 차별받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보험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도 잘 돼 있기로 유명한데 세미 씨도 이제 뭐 한국 생활 오래 했으니까 알고 있죠? 보험 덕분에 제가 그 의료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거의 부담 없이 지내는 것 같아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이렇게 의료시설 이용하는 데는 이제 뭐 큰 부담은 지금 없는 건가요? 보험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사비로 이렇게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외국인들을 보았을 때 네. 차이가 엄청납니다. 어. 그래서 보험 덕분에 많은 외국인들, 특히 학생들이 이렇게 병원을 편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이 반쪽짜리 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네. 주시죠. 그 주변에서 취업했다고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거기 4대 보험 되니?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네네. 텐데요. 그것은 4대 보험의 사각지대가 내가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4대 보험 중에서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고용 형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 형태가 변했으면 우리 4대 보험도 고용 형태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거든요.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택배 노동자들, 뭐 배달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특수고용 플랫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노동자들이 거의 10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분들은 4대 보험 사각지대 노인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나마 4대 보험 중에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이분들을 뭐 문화예술인이나 이렇게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을 노무제공자라는 명칭으로 노무제공자라는 네. 명칭으로 고용보험법이 그분들을 특례로 규정해서 노동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50% 그 직장 가입자로 50% 보험료 부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거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는 지역 가입자로 분류가 돼서 본인이 100%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그러면 대부분 이 노무제공자라 불리우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임금을 최저임금 받아서 4대 보험을 내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이런 보험료 부담을 안 하고 4대 보험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문화예술인이나 특수고용 플랫폼 이런 노무 제공자들에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이렇게 직장 가입자로 적용하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 노무제공자 아까 전에 이제 배송기사님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또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다 우리 친구이자 뭐 가족들의 다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보면 예를 들어서 정수기라든지 뭐 비데라든지 이런 거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도 다 해당이 케어 되거든요. 서비스.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아이들 학습 지도하는 학습지 교사라든지 골프장 캐디라든지 문화예술인들 이런 분들이 그리고 저기 계시는 스태프분들 이런 분들도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 국민연금법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각각 개정안을 내셨는데 네. 이 두 가지 법안 모두 이제 예술인 그리고 노무제공자들을 위한 법안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좀 이분들도 이분들이지만 이분들을 고용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을 고용하신 분들 중에서도 사실 영세업체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이 사업주들의 부담감이 좀 높아져서 네. 그래서 뭐 계약 해지나 해고 같은 좀 불합리한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비용 부담 때문에 좀 악용의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출한 법은 좀 더 확장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연장을 거절하는 경우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데요. 만약에 계약을 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건가요? 아니면 누락될 우려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사업주가 언제 계약을 했는지, 언제 계약이 종료된지 이런 내용들을 신고를 하고 만약 해당 기관이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런 조항을 법안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 4대 보험이 국민의 기본 권리를 좀 충족시키기 위한 복지제도인데 그 노무제공자 아까 네. 말씀하셨던 수입이 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칠 정도로 굉장히 적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이 보험료 내는 것 자체가 좀 버거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률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더 확대되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을 정하는 소득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근거해서 기준을 미달할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도 법안에 담았습니다. 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국민 4대 보험이 사각지대 없이 말 그대로 전 국민 보험이 되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전종덕 의원의 두 번째 법안도 살펴볼 텐데요. 국회의원이기 전에 32년 차 간호사로서 이제 겪었던 어떤 그런 경험들 토대로 낸 법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 법안입니다.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공공의료원들이 모두 그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또 인구 소멸 지역의 지방은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다. 네. 많이 좀 어렵죠? 네, 많이 네. 어렵죠. 그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전남 지역이 굉장히 농촌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네. 굉장히 좀 소멸 지역도 많은데 거기에는 의대도 하나도 없고요. 대학병원도 한 곳도 없습니다. 의사를 구하려고 해도 의사가 오지 않습니다. 의사들 포함한 의료 인력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국가가 지원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줄이고 의료 불평등도 해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이 지방의료원을 두고 이제 많은 분들은 뭐 세금 먹는 하마다 막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는데 이 의료원의 적자 문제가 대두됐던 게 꽤 오래전부터였습니다. 근데 네. 이게 왜 해결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지방 의료원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한다.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착한 적자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착한 적자 안 들어보셨죠? 예. 공공의료 사업을 수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재정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코로나 때 한번 봐보십시오.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의 역할을 했어요. 일반 환자를 다 전원시키고 코로나 환자만 보고 2년을 이렇게 보다 보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감염병이라는 국가 재난 의료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적자인 거죠. 네. 그 기간이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를 놓고 평가를 해야지 적자냐 흑자냐를 놓고 이렇게 도식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적자 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공공의료 사업을 더 많이 안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가 공공의료 강화고 또 특히 지방의 공공의료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한 지방의료원 설립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공의료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농촌 지역,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병원도 새롭게 신축해야 되고 뭐 장비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우수훈련 인력도 확보해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하려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좀 면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코로나라든지 국가 재난 감염병 사태에 대해서 발생되는 손실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의료 격차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과 수도권에. 그러면 지방은 의사 구하기라든지 의료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적정 인력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그런 운영 지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뭐가 현실적으로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를 했고요. 법적 근거를 통해서 지방의료에 대한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더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좀 면제해주자 네. 이런 것도 있으면 사실 국가재정법 같은 것의 개정도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방의료원법 개정과 제가 국가재정법 개정을 같이 좀 발의를 했고요. 거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타당성 면제를 이 지방의료원을 신축이나 증축할 때는 좀 면제를 하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겁니다.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지금 의료에서 분만실이라든지 수술실, 응급실 이런 거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수성이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반영이 좀 덜 되다 보니까 수익성을 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에 되게 어려운 조건인 거죠. 이런 지방의료원의 시설 확충이라든지 증축과 관련해서는
예비 타당성 면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한 개의 시군별로 한 개의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법안을 담으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군에 있는 공공의료원도 뭐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전부 다 이제 경영난이라든지 적자 상태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이제 의료원을 둘 경우에는 이 지방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중에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95%는 민간 의료기관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OECD 평균은 55.8%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의료 확충이 더 많이 필요하고 더 공공의료 기관도 강화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1시군 1공공병원이 만들어지면 한 30% 정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의 시군에 적어도 한 개의 공공병원 안전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필요한 법인 것 같기도 하고 훌륭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통과시켜 줄 테니 하나만 골라라. 그렇다면 어떤 법안부터 통과시키길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개 다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0.0001% 차이로 공공의료의 강화가 좀 더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꼭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22대 국회를 보면 현재 진보당 의원이 이제 3분이 입성을 하셨고 최근에 손솔 의원이 네. 원내로 이제 입성을 하시면서 총 4분이 되셨어요. 근데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그 비율을 보면은 한 1% 정도 되는 건데 국회에서 이 1%, 이 진보당이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99%가 되기 위한 종잣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동안 진보당은 아까 말했던 무상급식이라든지 농민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보당이 우리 주민들의 힘으로 조례제정을 해왔거든요. 이것은 농민들에게나 우리 학생들에게나 지역사회나 대단히 필요한 민생 조례들이거든요. 또 그 이후에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나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그 진보적 의제를 제출할 때마다 전반적인 반응 그게 되겠냐,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색깔로 또 씌우고 이런 그 비판들이나 여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권리예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이런 의제들을 진보당이 먼저 진보당답게 제기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현실로 만들고 저는 이런 활동이 진보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진보당이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로 힘이 미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머지않아 99%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하시다 보면 1% 정당이다 이래서 네. 좀 서러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섭섭하거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얼마 전 원내대표님께서는 이제 당선이 너무 어렵다. 네. 출마도 어렵다 해서. 그런 말씀도 해주셨었는데. 소수 정당들이 느낀 똑같은 어려움일 텐데요. 법안을 발의하려면 10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안 발의에서부터 법안 통과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곡법 같은 경우도 저는 2번이나 발의했고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농민들하고 정말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그 전보다 후퇴해서 통과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이 꼭 필요해서 반드시 제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노력해왔던 사람인데 반대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원내에서 발언권을 얻으려면 번호표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네. 이제 매년 대정부 질문의 경우에 4번 하거든요. 그 한 번 할 때마다 한 40-50명의 국회의원들이 하는데 저희 같은 소수 정당들은 1년에 한 번 하게 되면 운이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여가지고요. 저는 적어도 원내에 들어와 있는 정당이라 하면 그 숫자를 떠나서 모두가 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좀 참여를 보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히어로가 또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분들의 맛집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의원님이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 있어요. 우리 손솔 의원이 최연소 의원이고 청년 대표인데요. 저는 청년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것도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도 의료 전문가인 김윤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법을 만드는 히어로 전종덕 의원과 함께한 입법검증본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놓치기 쉬운 생활 속 법률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히어로의 사건 수첩. 오늘의 사건 수첩 AI 그림 네. 공개하겠습니다. 사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사진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고기 세미 씨. 굽는 사람. 네. 이런 분 혹시 지하철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까? 세 분 중에 네. 한 분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운동하는 사람. 지하철에서요? 지하철에서. 한국 지하철이 진짜 잘 만들어졌구나. 튼튼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정말 지하철을 타다가 엄청 놀라운 방송을 들었어요. 어떤? 그 어디 호에서 담배 피시는 분이 담배. 아, 담배 그거는- 피시는 분이 하차하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이 그 최근이에요. 그건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트라우마인데 사실.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민폐를 넘어서 좀 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얼마 전에 그거 보셨어요? 쇼츠? 쇼츠요? 그러니까 많이 도는 화면인데 풍선껌 아주머니. 아, 2호선에서 그 풍선껌 아주머니 그 승객 앞에 가서 풍선껌을 이렇게 부시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아니 또 근데 그 옛날에 그 유상무 씨 전교 1등 표정 있잖아요.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앞에 가서 계속 풍선껌을 자랑하시더라고요. 부시면서. 네. 네. 그 자랑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풍선껌을 부시는 분도 계셨고 또 예전에 이제 지하철 빌런이라고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맞아요. 분들이 나오는데 일단 단소 아저씨. 단소 아저씨, 네, 단소 단소 살인마라는 단소 살인마 아저씨 있으셨어요. 분도 계셨고 네. 또 만보기 하시는 또 아주머니도 계셨고 네. 네, 굉장히 좀 이상한 율동으로 네, 저는 영상에서 많이 봤는데 네. 지하철에서 콘서트 하시는 분. 콘서트를요. 네, 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헤드폰 쓰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제일 유명한 거는 그 2PM. 깨레리 이거 이거 말할 하시는 분도 거였어요. 네. 계셨었고. 아, 지하철에서요. 네. 아무튼 뭐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많이들 봤었는데요. 꼭 있는 이런 민폐 상황들 법의 잣대로 보면은 어떨까요? 자, 여기서 오늘의 법률 포인트 짚어봅니다. 단순 민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까 전에 봤던 그 상황들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서 변호사님, 이 법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또 어떤 때에 적용되는 법인지 좀 설명을 네, 이게 해주시겠습니까?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하는 법률인데요. 네.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뭐 심각하게 뭐 절도를 했다거나 남을 때렸다거나 이런 수준이 아닌데 불편하고 맞아요. 불쾌하고 음. 그런데 뭔가 도덕 수준을 넘어서는 행위인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제재하는 그런 법률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금지되는 경범죄 행위가 한 40여 개 정도 있는데요. 뭐 소란한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장난 전화를 계속한다든지 또는 뭐 노상방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경범죄 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동입니다. 그게 참 시대별로 네. 좀 이제 논쟁거리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기억나는 거는 이 반려견 입마개. 아, 반려견 견주 입장에서는 줄만 잘 잡으면 되지고 해야 되냐 했는데 또 같이 또 생활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위험하다고 그럴 수 느낄 있죠. 수도 있고 뭐 네. 이런 거. 요즘에 러닝이 진짜 인기잖아요. 예, 러닝해요? 예, 가끔 하는데 네. 근데 이거 다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단체로 뛰면서 뭔가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거는 뭐 불편을 겪을 수도 네. 있으니까 그거는 뭐 금지할 필요가 있다 보는데 근데 상의 탈의는 뭐 그냥 안 보면 되지 않나 그냥 뭐 남한테 피해 주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 저는 안 벗어요. 근데 뭐 그런 건 아니라 생각했는데 이게 또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뭐 MC님은 안 보시겠지만 저는 못 봤는데 누군가에게 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뭐 그것을 뭐 이렇게 처벌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네. 벗는 건 아닌데 뭐 더우니까 위에 정도는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세미는 이집트에서 살다 왔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좀 불편하게 느끼겠어요. 한강 공원에서 그 어린 조카들이랑 노는데 그분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어린 조카들이 그거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할 것인지. 예. 나도 학교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할까봐. 뭐 처벌을 못하지만 그 범죄로 보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른 거죠. 네. 경범죄 처벌법은 시대의 상을 되게 많이 반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거 안 돼 이랬는데 이제는 괜찮아진 것도 있고 예전에 이제 88년도까지 있었던 것 중에 제일 좀 지금 기준으로 재밌는 게
남성의 장발을 단속을 했어요. 이걸로. 그러니까 음. 머리를 길게 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남자를 경범죄 처벌법상의 경범죄로 다스렸던 길거리에서 시절이 막 있었어요. 네. 자로 재고 왜 자로 머리를 제거했잖아요. 제가 제일 안전한 시대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렇다 하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받아들이기 그러니까요. 어렵겠죠. 말도 안 네. 되죠. 그때 이제 미풍 양속 네, 맞아요. 이런 네. 이름으로 이제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또 네. 미니스커트 단속한다고 맞아요. 또 길이 자를 들고 재고, 다니기도 예. 하고 그랬었죠. 윤복희 씨가 맞아. 그렇죠. 네, 그때 미니스커트를 처음 입고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도 또 국민 정서에 따라서도 이 좌우되는 법이 경범죄 처벌죄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2025년에 미니스커트나 아니면 장발처럼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성 네 분이 비키니를 입고 각 오토바이를 타서 그 오토바이들이 강남을 맞아요. 달리는 모습이었는데 사진 엄청 찍히고 그죠? 많이 네, 돌고 그랬죠. 맞습니다. 경찰이 임의 동행을 요청을 해서 경찰로 가기는 했는데 잡지의 마케팅을 위해서였다. 좀 그런 얘기도 뒤이어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뛸 때 상의는 벗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저도 제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참 이게 어렵네요, 그죠? 어렵죠. 네. 네. 자, 우리 그 글로벌 특파원 세미 씨, 뭐 네. 이집트나 외국에서는 좀 특이한 이런 뭐 경범죄 처벌이 있나요? 일본 교토에서 한 4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여고생 한 명을 따라가면서 몸을 붙인 채로 그 여고생의 머리카락을 냄새 맡는 거예요. 맡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상한데요? 네. 그리고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 이제 경찰이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오랫동안 같은 행위를 여러 명에게 했다. 그래서 입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좀 놀라운 진술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것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잡힐 거라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에 있는 민폐법에 네. 의하여 그 사람은 이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 그러니까요.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 그 신체 접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추행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경범죄는 우리의 기준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상상만 해도 불쾌하죠. 굉장히 불쾌하죠. 네. 여고생이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그럼 각자의 법 감성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경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은 무엇인지 보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우통 벗고 러닝, 2번 공공장소에서 대소변, 3번 악기, 라디오, TV를 크게 틀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행위. 어때요? 우리 그 세미 씨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3번인 것 같습니다. 3번. 네. 공원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했다는 거는 불편을 줄 수 있지만 이게 범죄로 보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3번이 좀 애매한데 이 큰 소리로 또 시끄럽다 이거는 개인 주관적인 의견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게 처벌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봐봐요, 저 그림 보세요. 3번은 그림 자체가 지금 TV를 그냥 공원에서 저렇게 모여가지고 응원하면서 보고 있는데 즐거워 보이는데요. 저게 경범죄로 저게 처벌이 안 된다고 하면 저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저게 왜냐면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 1번은 우리도 아까 살짝 얘기를 했었지만 애매해요. 애매하죠. 예. 번고인지 아니면 법으로 진짜 이렇게 마련이 된 건지 여러모로 헷갈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그 서 변호사님? 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아, 1번. 상의를 탈의하고 뭐 저렇게 뛰어도 경범죄는 아니다라는 거고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2017년도에 이제 이 경범죄 처벌법상에 그 요 과다 노출이라는 그 죄목이 있는데 그게 개정되게 된 계기가 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경남 양산의 한 공원에서요. 2015년도에 우통을 벗고 일광욕을 하던 남성에게 네. 이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 노출 혐의로 이제 범칙금이 부과됐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 남성이 과다 노출이라는 조항 너무 이거는 위헌적이다라고 정식 재판 청구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까지 해봅니다. 일이 좀 예, 그렇구나.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 노출이라는 이 조항이 형벌인데 굉장히 불명확하다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그 과다 노출의 조항의 그
내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경우로 좀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또 등이 들어가냐고. 등, 성기나 엉덩이 등이라고 하면 또 이게 또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우통벗은 사안만으로는 지금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 노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드릴 수 있는 명확한 해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두 사례 2번 이번은- 뭐 대소변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네, 노상방뇨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요. 3번은 저게 좀 사실 좀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인근 소란 등 이런 죄목이 있는데 어떤 행위냐면 뭐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확성기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서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근데 이제 저런 행위는 사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하겠죠.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큰 소리로 들려서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월드컵 응원을 한다 이러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다 같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구체적 사안마다 조금 더 조율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아까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러닝할 때 상의 탈의가 되기는 하는데 된다. 법적으로 근데 된다. 저는 절대 3인 이상 뛴다거나 뭐 옷을 벗고 뛴다거나 뭐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가 되냐 안 되냐에 굉장히 관심이 아니, 많아 보이셔서. 왜냐면 우리가 또 법을 알아보는 또 네, 이런 또 프로그램이 중요하죠. 많이 보니까. 뛰시나 봐요, 근데. 또 운동은 열심히 하고 저의 근데 목표 중에 하나였거든요. 조각 같은 몸을 만들어서 한번 나도 한번 그럼 이제 우통 벗고 뛰셔도 되잖아요. 한번 하고 싶은데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목표를 좀 수정해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 히어로의 사건 수첩 매주 단어장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정 기자님이 마무리해 주시죠. 히어로 볼 때도 이어폰 끼고로 하겠습니다. 이어폰뿐만 아니라 네. 이어폰에서도 새어 나오는 것도 또 이렇게 근데 뭐 작게 들으면 되죠. 뭐.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히어로를 보셔야 된다는 거. 맞아요. 네. 네.